자, 요거는 3단원에 해당되는 음. 문제를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네. 그 산업화와 도시화 이야기가 3단원에서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음흠. 그리고 경제사정 여건의 변화를 음. 보여주는 그런 보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1970년대 특징에 구멍이 뽕 뚫려 있고요. 네. 그리고 1980년대랑 90년대를 묶어가지고 디귿. 음흠. 그다음에 2000년대 특징을 니은. 음흠. 그다음에 1990년대, 80년대 또 똑같이 묶어가지고 네. 교통 측면에서 구멍을 뚫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특징을 이미 알고 있다면은 굉장히 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자, 기억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기억은 일단은 1960년대 경공업 발달이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는 중화공업이 발달한 시기거든요. 네. 저기 울산 요런 데 네.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공업이 뭔지를 알고 계시다면은 네.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경공업과 그러면은 상반되는 개념이 이제 중공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중화공업. 너무 좋고. 네, 네. 거기까지 가면 되게 네. 좋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경공업이 뭐다 정도만 알면은 네. 그러면 아 기억에는 그렇죠. 요게는 아니겠지 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으로 제시된 게 신발, 식품, 가발 등의 공업 발달이라고 했으니까 경공업 발달은 어울리지 않는다. 음흠.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닙니다. 자, 니은은 2000년대 특징인데요. 2000년대에는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 오염이 있겠죠. 자, 그래서 환경이 오염된 도시 그리고 생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된 도시, 양극화가 이루어진 도시의 폐해를 만회하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들이 추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에는 니은 설명이 적절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네. 그리고 디귿 한번 보실게요. 자, 요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 1980년대, 1990년대 도입니다. 자, 국토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입니다. 자, 70년대, 80년대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전이 됐다고 했으니까 네. 인구 및 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거를 억제를 했을 거라고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리을. 리을도 1980년, 1990년대 교통의 특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기관 교통망 확충 및 고속철도 개통. 고속철도는요, 2000년대에 개통이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KTX죠.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 네. 2004년도 그랬던 것 그때부터 같아요. 본격적으로 조금 KTX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리을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저는 여기 나와 있었던 곳에 그 세 칸을 살아봐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아, 네, 다 알고 있죠. 네, 해소하실 수 있는 네, 부분. 그렇습니다. 이었죠. 자, 그러면은 네. 자, 그다음 헌법 보실게요. 헌법.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메인 파트인데 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음, 특별히 음, 여기 입법기관 음, 그리고 위헌 여부 심판 음, 그리고 법률안 승인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입법부, 행정부, 음,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헌법에 명문화된 그런 기관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뭘 하는 기관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 네. 그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틀어서 상권분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권분립이 이 견제 그리고 균형을 중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역학관계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배점이 지금 2.9점으로 되어 있는데 네. 휘문고 기준으로 치면은 2.9점은 최고 배점입니다. 네, 쉬운 문제들은 뭐 2.6점, 2.5점, 2.4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2.9점은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 어려울 것이다 하고 선생님이 출제했다는 어떤 상징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그럼 긴장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헌법기관 A부터 D까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골라라. 자, 그럼 머릿속에 지금 아까 전에 그 명시해준 네 가지 기관에 대해서
이제 딱 머릿속에 도표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세 가지 음. 파트와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음.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입법기관 A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국회가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입법부 대표하는 국회. 자, 그 다음에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키워드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 그리고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바탕으로 위헌 법률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는 걸 포착을 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B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C에 제청할 수 있다. 아하. 자, 여기서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은 B이죠. B가 C에게 제청을 했네요. 네. 네. 그러면 C는 심판을 하네요. 심판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C는 헌법재판소가 되겠고요. 그렇죠. 헌법 혹은 법률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법률이나 헌법이 법률이 헌법에 저촉이 되는지 요걸 따지는 거는 헌재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요 B는 누구나? B에 해당하는 거는 대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대법원이 위헌 글씨를 좀 잘 써보겠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 이 대법원이 제청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제청을 하기 전에 전 단계가 있습니다. 네. 전 단계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원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재판 당사자가 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네. 하거나 법원이 하거나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걸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트랙을 타고 대법원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제청을 할게 네. 해가지고 제청을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요거를 기각을 할지 아니면 심판을 할지 그러니까 심사를 해가지고 심판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요런 메커니즘이 뒤에 있다는 거 플러스 알파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 플로우 차트가 쫙 있잖아요. 네. 여기서 요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네, 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하죠. 요것도 이 플로우 차트를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차곡차곡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를 하고 나면은 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렇죠? 네, 명확하게 정리만 되면은 자, 법에서는 사실은 소장님이 매번 강조하는 부분인데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적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저희 통합사회 수업을 할 때는 법조문을 옆에 두고 하거든요. 진짜 그걸 보고 브라보를 또 제가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법조문이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네, 헌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가 않고요. 원문을 그래서 찾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독려를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여기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법적 근거나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세한 통합사회에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법 전문과 그리고 판례. 판례까지 네. 그리고 모두 수록이 해석까지 되어 있어요. 모두 그쵸? 수록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인사이트를 다 얻으실 수 있다. 요거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를 보시면은 네. 일단 그래서 B는 대법원이다. 좀 정리를 했고 C는 헌법재판소다. 자, 그러면 나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A는 우리가 국회라고 하기로 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D가 승인을 거부를 할 수 있대요. 요거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행정부의 수장이죠. 자, 요런 관점에서 이제 보기를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기억부터 보실게요. 네. 대법원장 임명 시 A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죠. 지금 국회. 국회죠, A는. 네. 자, 국회의 동의 얻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국회가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니은 보시면은 B는 C의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자, B는 아까 우리 지금 제가 A, B, C 이거를 좀 더럽게 정리를 해놔가지고 화면에 안 보이는데, 네. 자, B는 대법원이라고 해서 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없습니다. 네.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짤막하게 해볼게요. 네. 헌법 소원은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해요. 통합사회 범위에서.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권리구제형이나 위헌심사형이나 요거 둘 다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권 침해를 받았을 때 그 기본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고요. 그리고 이 위헌심사형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요. 재판의 당사자가. 네. 했는데 이 신청이 기각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소원은 이 개인이 이 헌법을 불러와서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면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헌법에 합치하는지 불합치하는지를 좀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이 아니고. 자, 2.9점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A, B, C, D 요 네 가지 기관에 대한 헌법 기관에 대한 그런 그들이 뭘 하고 있고 그들의 역학관계, 네. 화살표 이런 네. 것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그쵸. 알면 되겠어요. 네, 정확하게 숙제하셔야지 네.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과 니은은 그래서 맞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네. 디귿 이어서 보시면은 네. B는 D의 제소에 의해 민주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심판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대법원은 대법원은요 정당해산 심판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디귿은 이것만 읽어도 틀렸다는 거 확인하실 오케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은 공권력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위헌 확인 심판권을 가진다.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판할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리을도 잘못되었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2.9점짜리 문제. 2.9점짜리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네.